잠실의 낡은 아파트 오경숙 음료 죽세의 주방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로 가득했다.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소갈비찜 냄새가 달큼하게 퍼져나갔고 뚝배기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경숙의 손길은 분주했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설렘과 뿌듯함이 묻어났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묻어났지만 오늘만큼은 20살 처녀처럼 들뜬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오늘은 하나뿐인 아들 강민혁 38세와 며느리, 최지영 36세의 집으로 오는 날이었다. 평범한 주말 방문이 아니었다. 경숙과 남편 강병호 68세가 평생을 모은 재산으로 아들 내외에게 선물할 새 오피스텔의 등기 서류를 건네주기로 한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여보, 갈비찜 간 좀 봐요. 너무 달지 않나.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남편 병호가 헛기침을 하며 일어섰다. 그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아내의 정성을 한 숟갈 맛보더니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됐어. 민혁이 녀석 환장하겠구먼. 그 말에 경숙의 얼굴에 다시 한번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이 집. 잠실의 낡은 주공 아파트는 부부의 청춘과 땀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다. 이곳에서 민혁을 낳고 키우고 대학 보내고 사업 실패로 진비까지 갚아주며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왔다. 이제 그 아들이 어엿한 가정을 꾸리고 그들에게 보금자리까지 마련해주게 되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린 것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무렵이었다. 왔구나. 우리 아들 경숙이 한달음에 달려가 현관문을 열자 멀끔하게 차려입은 민혁과 지영이 서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민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들어섰고 지영은 입가에 미소를 걸친 채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경숙은 며느리의 눈이 웃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어서 오너라. 밖이 춥지 고생했다. 병호가 무뚝뚝하게 뱉는 한마디는 그의 가장 다정한 환영 인사였다. 부부는 아들 내외를 식탁으로 이끌었다.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을 보며 민혁은 감탄했지만 지영은 그저 가볍게 눈길만 줄 뿐이었다. 자, 식기 전에 어서 앉아라. 너희 좋아하는 걸로만 차렸다. 경숙이 살갑게 말하며 두 사람을 앉혔다. 식사가 시작되기 전 경숙은 남편과 눈빛을 교환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노란 서류 봉투를 가져왔다. 그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민혁아, 지영아, 이거 받으렴. 봉투를 받아든 민혁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다. 그가 봉투를 열어 안의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이 동그래졌다. 어머니, 이게 너희 새 집이란다. 송패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전망도 좋고 교통도 편할 게다. 경숙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남편 병호 역시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혁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문제는 며느리 지영이었다. 그녀는 민혁의 어깨 너머로 등기 서류를 훑어보더니 환하게 웃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어머님, 송파요 생각보다 평수가 좀 작네요. 순간 주방에 따스했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다. 경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요즘 신혼부부들 사는 곳에 비하면 나중에 애 낳고 살기엔 답답하지 않을까요? 지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집을 평가하는 전문가처럼 서류를 빤히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시댁이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요? 차로 20분이면 온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도 저희만의 생활이 있는데 쿵 하고 경숙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평생의 꿈과 희생이 담긴 선물이 고작 몇 마디 말로 평가절하당하는 순간이었다. 옆에 앉아있던 병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를 듯 며느리를 노려봤지만 경숙이 식탁 아래로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렸다. 아들 내외 앞에서 험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상황을 파악한 민혁이 황급히 아내의 팔을 치며 어색하게 웃었다. 하하, 여보, 무슨 소리야. 출퇴근하기엔 위치가 최고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가까이 계시면 우리야 좋지. 하지만 그의 변명은 공허하게 맴돌 뿐이었다. 경숙은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말했다. 그래도 그 동네가 학군도 좋고 살기 편해서 고른 거란다. 살다 보면 괜찮을 거야. 지영은 대답 대신 코웃음을 치듯 짧게 흥 소리를 냈다. 그날의 점심 식사는 가시방석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식탁을 짓눌렀다. 경숙은 애써 분위기를 풀어보려 며느리의 밥그릇 위에 갈비찜을 올려주었지만 지영은 몇 번 깨작거리다 인해 수저를 내려놓았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지영은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일어섰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경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친 경숙이 침실로 들어왔을 때 병호는 이미 자리에 누워 벽을 보고 돌아 누워 있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병호가 깊은 한숨과 함께 나지막이 읊조렸다. 여보, 우리가 모든 걸 다 주는 게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실망감이 배어 있었다. 경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어둠 속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자신의 손을 마주 잡을 뿐이었다. 씁쓸한 선물이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아팠다. 그날 이후 경숙과 며느리 지영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이 생겨났다. 이전에도 살가운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경숙을 피하는 것이 느껴졌다. 주말 안부 전화는커녕 경숙이 먼저 걸어도 내 어머님 바빠서요 라는 단답형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기계음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해서. 네가 좋아하는 꽃게 사다 놨는데. 어느 금요일 오후 경숙은 큰맘 먹고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어쩌죠. 어머님, 저 주말에 친구들이랑 스파 약속이 있어서요. 민혁 씨 혼자 보낼게요. 경숙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의 초대보다 친구와의 스파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었다. 그녀는 씁쓸함을 감추며 애써 밝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래, 알았다. 재미있게 놀다 오렴. 전화를 끊고 난 경숙은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식탁 위에는 아침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꽃게가 담긴 봉지가 놓여 있었다. 그 주 일요일 저녁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 병호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소파 아래로 쓰러졌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경숙의 비명소리에 놀란 이웃이 달려왔고 병호는 119 구급차에 실려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의사는 가벼운 뇌졸중이라고 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며칠간 입원하며 경과를 지켜봐야 했다. 경숙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혁아, 아빠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바로 갈게요, 엄마. 30분쯤 지났을까? 민혁이 헐레벌떡 응급실로 뛰어들어왔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지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지영이는 같이 안 왔니? 지영이는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터져서요. 야근해야 한대요. 민혁은 경숙의 눈을 피하며 둘러댔다. 하지만 경숙은 그 말이 거짓임을 직감했다. 일요일 저녁에 회사에 무슨 급한 일이란 말인가. 병호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민혁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안절부절 못했지만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자리를 떴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며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서였다. 텅 빈 병실에 홀로 남은 경숙은 남편의 앙상한 손을 잡고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오후 경숙의 오랜 이웃이자 친구인 박미숙 65세의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문안을 왔다. 미숙은 병호의 안색을 살피며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진짜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다. 어머, 경숙아, 고생이 많다.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지. 근데 며느리는 어디 갔어? 이런 날엔 며느리가 옆에서 살뜰히 챙겨야 하는 거 아니니? 미숙의 말은 위로를 가장한 비수였다. 그녀는 으스대며 자기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내가 감기 몸살 기운만 있어도
죽을 끓여서 한달음에 달려온다니까. 어제도 김장하느라 고생했다면서 백화점에서 산 영양제 세트를 척 내밀더라. 역시 딸보다 나아. 경숙은 대답 대신 억지 미소만 지었다. 미숙이 돌아간 후 경숙은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남편의 병수발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더 그녀를 아프게 했다. 그날 밤 병호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는 링거를 맡고 있는 자신의 팔을 한참 바라보더니 경숙의 손을 힘겹게 잡았다. 여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병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 집, 내 명의로 남겨둔 집은 절대로 내놓지 마. 그게 당신 목숨값이야. 알았지. 경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다. 그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시각 지영은 자신의 SNS에 새로 산 명품 가방 사진을 올렸다. 주말 쇼핑 내게 주는 선물 스트레스 해소라는 해시태그와 함께였다. 그녀의 친구들이 남긴 부럽다, 예쁘다는 댓글 아래 그 누구도 그녀의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사진은 보이지 않는 벽 너머에서 경숙의 가슴을 후벼 파는 또 하나의 날카로운 칼날이 되고 있었다. 남편 강병호는 병원에서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다. 가벼운 뇌졸중이라 안심했던 의사의 말과 달리 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숨어있던 합병증이 발목을 잡았고 병호는 아내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경숙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 때로는 무뚝뚝했지만 누구보다 든든했던 그녀의 버팀목이 사라진 것이다. 장례식장은 남편이 평생 쌓아온 인연들로 가득 찼다. 조문객들은 연신 경숙의 손을 잡으며 위로를 건넸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멍한 눈으로 영정사진 속 남편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다. 상복을 입은 아들 민혁과 며느리 지영도 빈소를 지켰다. 민혁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고 지영은 조문객들 앞에서 슬픈 표정을 연기하며 깍듯이 허리를 숙였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경숙은 순간 저것이 며느리의 진심이 아닐까 착각할 뻔했다. 문제는 발인 전날 밤에 일어났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늦은 밤, 잠시 의자에 앉아 지친 몸을 기대고 있던 경숙의 귀에 복도 쪽에서 나누는 아들 내외의 소공어리는 대화가 들려왔다. 웅성거리는 주변 소음 속에 섞여 있었지만 유독 그들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아와 경숙의 귀에 박혔다.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나온 보험금은 얼마나 된대 지영의 목소리였다. 경숙은 숨을 멈췄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꽤 될 거야. 장례비 치르고도 남을 만큼은. 민혁이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지영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럼 잠실 그 집은 이제 어머님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고 낡았잖아. 관리하기도 힘들 거고. 당신이 잘 말씀드려서 빨리 처분하고 우리가 그 돈으로 더 넓은 아파트로 옮겨야지. 어머님은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모신다는 말은 너무나 달콤했지만 경숙은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것은 효심이 아니었다. 남편의 온기가 차에 가시지도 않은 재산을 탐하는 노골적인 욕심이었다. 알았어. 장례 끝나고 어머니 좀 추스르시면 그때 내가 얘기 꺼내볼게. 혼자 계시면 적적하실 테니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경숙은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하는 소음 대신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국화차가 그녀의 검은 상복 치마를 적셨다. 하지만 복도 끝에 서 있던 아들 내외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 순간 경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떠마드에 고휘 층촌 묻혀져 내렸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그의 관이 아직 빈소를 떠나기도 전에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경숙은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남편의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고 돌아온 날, 텅 빈 집은 유난히 넓고 적막했다. 경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벽에 걸린 부부의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정신을 차린 경숙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서재로 들어갔다. 남편의 낡은 책상 서랍을 열자 빛바랜 서류들과 만년필, 그리고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나왔다. 경숙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몇 장과 그가 소중히 간직했던 경숙의 연애편지, 그리고 명함 한 장이 들어있었다. 대부분 낡고 해진 것들이었지만 유독 한 명함만은 깨끗했다. 주대성산업 회장 윤상철. 명함 뒷면에는 남편의 힘있는 필체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거든 꼭 이 사람을 찾아가게. 그는 내게 큰 빚을 졌네. 경숙은 그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윤상철 회장.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이 어려울 때 남편의 도움으로 제기했던 사람이었다. 남편은 왜 이 명함을 따로 보관하며 이런 말을 남겼을까? 경숙은 명함을 가슴에 꼭 품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떠난 후 이 집에 홀로 남겨질 아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이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 남편이 남긴 마지막 비상계획이자 유언이었다. 어둠이 내린 창밖을 바라보는 경숙의 눈빛이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슬픔은 이제 분노와 결심으로 변하고 있었다. 남편의 사무제를 치른 다음 날이었다. 현관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들 민혁과 며느리 지영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머니를 걱정해서 찾아왔다는 문구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식사는 하셨고요. 민혁이 현관으로 들어서며 경숙의 안색을 살폈고 지영은 익숙하게 부엌으로 향하며 과일 바구니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그들의 대화가 환청이었나 싶을 정도였다. 경숙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거실 소파에 앉혔다. 찬물을 끓이기 위해 이어위의 부엌으로 들어서는 그녀의 등 뒤로 민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제 이 넓은 집에 혼자 계시면 너무 적적하고 힘드실 거예요. 시작이구나. 경숙은 찻잔을 쥐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들어가서 살던 오피스텔은 월세 주고 저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어머님 모시고 살면 어떨까 해요. 서로 의지도 되고 저희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민혁의 목소리는 더없이 진심 어리게 들렸다. 하지만 경숙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효심이 아니라 집을 팔기 위한 교활한 사전 작업이라는 것을.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경숙은 얼마 안 가 이 집을 팔고 더 작은 아파트로 옮겨 남는 돈으로 편히 사시라는 제안을 받게 될 터였다. 경숙은 부엌 싱크대에 몸을 기댄 채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경숙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했다. 여보, 어머니가 바로 오케이 하실까 민혁의 불안한 목소리였다. 걱정 마.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하시면 어떡해.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좁아터진 오피스텔에서 어떻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그냥 이 집 팔아서 돈만 챙기면 되는 거야. 지영의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차가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경숙의 가슴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온기마저 산산조각 났다. 뜨거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그녀는 비명도 눈물도 터뜨리지 않았다. 대신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냉정함이 온몸을 지배했다. 심장이 돌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버렸다. 경숙은 찻잔을 든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래. 생각해보니 그것도 좋은 생각이겠구나.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할 텐데. 경숙의 예상 밖의 긍정적인 반응에 민혁과 지영의 얼굴이 순간 환해졌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안도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저희가 이사 준비할게요.
어머니 민혁이 신이 나서 말했고 지영은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경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남편이 남긴 명함을 꺼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망설임 없이 휴대전화의 번호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윤상철입니다. 경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 강병호 씨 아내 오경숙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재수 씨,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런데 병호 그 친구 소식은 저도 들었습니다. 진작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도가 묻어 있었다. 경숙은 잠시 목이 메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회장님 혹시 잠시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서요. 윤 회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다. 물론입니다, 재수 씨. 제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틀 후 경숙은 시내의 한적한 호텔 라운지에서 윤상철 회장과 마주 앉았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은 예리했다. 경숙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을 사준 이야기부터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대화, 그리고 방금 전 아들 내외가 다녀가며 꾸민 음모까지 모든 것을 담담하고 차분하게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윤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커피잔만 내려다보다가 읽고 결심이 선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연민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재수 씨, 병호 그 친구에게 제가 진 빚이 있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된 것 같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경숙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재수 씨의 싸움은 이제부터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 윤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경숙은 비로소 자신의 결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이것은 복수였다. 하지만 동시에 철없는 자식들에게 세상의 무서움을 가르쳐줄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기도 했다. 윤상철 회장의 도움은 신속하고 체계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최고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경숙에게 연결해 주었다. 40대 중반의 냉철해 보이는 여성 변호사는 경숙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단 한 번도 감정적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법률과 사실관계에만 집중하며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사모님 명의의 아파트 지분이 정확히 50%이신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공동소유 부동산의 경우 지분권자는 자신의 몫을 타인에게 매각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른 공유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매수를 거부하거나 매수할 능력이 없을 경우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경숙은 복잡한 법률 용어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변호사의 마지막 말은 똑똑히 이해했다. 아들 내외가 자신의 지분을 사지 않으면 그들이 살고 있는 집 전체를 팔아버릴 수 있다는 뜻이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싶습니다. 경숙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다. 변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즉시 서류 작업에 착수했다. 며칠 후 경숙의 인감도장이 찍힌 내용증명 우편물이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발송되었다. 수신인은 강민혁, 최지영 부부였다. 그 무렵 민혁과 지영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어머니가 순순히 합가를 받아들이자 그들의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했다. 그들은 벌써부터 잠실 아파트를 팔면 얼마가 나올지 그 돈으로 강남의 더 넓은 새 아파트로 이사갈 꿈을 꾸고 있었다. 어머니한테는 조용한 실버타운 같은 곳 알아봐 드리면 되겠지. 공기 좋은 데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효도 아니겠어? 지영은
소파에 누워 부동산 앱을 뒤적이며 말했다. 민혁은 아내의 말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불효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문제의 등기우편이 도착한 것은 화창한 토요일 오후였다. 집배원이 건네는 묵직한 서류 봉투를 받아든 민혁은 발신인이 법무법인이라는 사실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뭐지? 스팸인가? 그는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뜯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서류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버렸다. 부동산 지분 매각 의사 통보 및 우선 매수권 행사. 최고서, 여보? 이리 와봐, 이게 무슨 소리야? 민혁의 다급한 목소리에 거실로 나온 지영이 서류를 빼앗아 들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글자들을 빠르게 훑어 내려갔다. 오경숙 씨는 본인 소유의 해당 부동산 지분 50%를 매각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하며 공유권자인 강민혁, 최지영 씨에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본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 의사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고지합니다. 이게 뭐야? 지영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떨어졌다. 눈앞에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였지만 그 내용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다.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법무법인을 통해 이런 서류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현실이 아니길 바랐다. 엄마한테 전화해봐. 당장 민혁이 허둥지둥 휴대전화를 찾아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5번, 6번을 걸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경숙은 이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아들의 번호를 차단한 후였다.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민혁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지영이 이성을 잃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미쳤어. 그 늙은이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아들한테 변호사를 보내? 자기가 우리한테 집을 사줬으면서 이제 와서 자기 지분을 사라고 우리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순간 지영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나누던 얘기를 들으신 건가?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불안한 생각을 떨쳐냈다. 그럴 리가 없다고. 그저 노망난 시어머니의 변덕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당신 가만히 있지 말고 당장 엄마 집으로 가서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이 편지 취소시켜. 이건 말도 안 돼. 지영이 민혁의 등을 떠밀며 악을 썼다. 경숙의 첫 수는 조용했지만 그 파급력은 거대한 폭풍이 되어 부부의 안일한 계획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경숙의 낡은 아파트 현관문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울렸다. 쾅쾅쾅. 신경질적인 소음과 함께 며느리 지영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어머님, 문 좀 열어보세요.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경숙은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화차 한 잔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인터폰 화면 속에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지영과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를 말리는 민혁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여보, 제발 진정해. 이렇게 소리 지르면 어떡해. 이웃 사람들 다 듣겠어. 지금 이 상황에 진정이 돼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지영은 아파트 복도가 떠나가라 악을 쓰기 시작했다. 결국 경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철컥 하고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씩씩거리며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어머님, 대체 이게 무슨 경우예요? 어떻게 아들한테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런 걸 보낼 수가 있어요? 지영이 내용증명 서류를 경숙의 눈앞에 흔들며 따져 물었다. 경숙은 아무 대답 없이 그들을 지나쳐 거실로 걸어갔다. 그녀의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지영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엄마, 제발.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얘기 좀 해요. 민혁이 울상이 되어 경숙의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경숙의 시선은 아들이 아닌 그 뒤에 서 있는 며느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무슨 오해가 있었을까? 경숙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너희가 내 남편 장례식장에서 보험금과 내 집 팔아치울 궁리를 하던 것도 오해고 며칠 전 이 집에 와서 나를 쫓아낼 계획을 세우던 것도 오해니 네. 민혁과 지영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은밀한 대화를 경숙이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민혁이 더듬거리며 변명을 시작하려던 순간 지영이 먼저 폭발했다. 당황스러움이 뻔뻔함으로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들으셨어요? 그래요? 들으셨구나. 그럼 말 잘 됐네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하죠. 그 낡아 빠진 집 어머니 혼자 갖고 계셔서 뭐 하시게요? 자식이 관리해드린다는데 그걸 이렇게 뒤통수를 쳐요. 지영아 민혁이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요? 겨우 오피스텔 하나 사주고 평생 유세 떨 생각이셨어요. 어머니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이제 늙고 힘없는 노인네일 뿐이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요. 지영의 악독한 말이 경숙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하지만 경숙의 눈은 더 이상 슬퍼하거나 상처받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순간 경숙이 식탁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저녁으로 먹으려고 꺼내놓았던 포기김치 그릇을 집어들었다. 시뻘건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머니. 민혁이 불안한 예감에 뒷걸음질 쳤다. 다음 순간 경숙은 그 김치 그릇을 지영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엎어버렸다. 철퍽, 끔찍한 소리와 함께 지영의 하얀 블라우스와 잘 정돈된 얼굴이 시뻘건 김치와 양념으로 범벅이 되었다. 배추 잎사귀 하나가 그녀의 이마에 흉측하게 달라붙었다. 아악 지영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쌌다. 매운 김치 국물이 눈에 들어가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경숙의 목소리는 지하실 바닥에서 울려 나오는 듯 낮고 서늘했다.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다시 한번 이 집 문턱을 넘는 날엔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해버릴 테니 그런 줄 알아. 너희에게 줄 내 마지막 정까지 방금 그 김치와 함께 다 쏟아부었다. 썩 꺼져 민혁과 지영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감히 어머니가 늘 순하고 모든 것을 내주기만 하던 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경숙은 더 이상 만만한 늙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굴욕감과 공포에 질린 지영은 울음을 터뜨리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민혁은 겁에 질린 눈으로 어머니를 한번 쳐다본 뒤 아내의 뒤를 따라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문이 닫히자마자 꼿꼿이 서 있던 경숙의 몸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배신한 아들을 향한 그리고 그 아들을 그렇게밖에 가르치지 못한 스스로를 향한 처절한 통곡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처참한 침묵과 김치 냄새만이 남아 있었다. 경숙이 던진 김치 싸대기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전포고였다. 그날 이후 민혁과 지영의 삶은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어머니의 지분 50%를 사기 위해 백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녔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신용과 능력으로는 은행 대출의 문턱조차 넘을 수 없었다. 민혁의 변변찮은 직장과 과거 사업 실패의 이력은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 제발 딱 한 달만 빌려주면 안 될까? 집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갚을게. 민혁은 대학 동창들에게까지 손을 벌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거절뿐이었다. 지영 역시 마찬가지였다. 평소 명품과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며 부러움을 샀던 친구들은 그녀가 돈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약속이 있다며 전화를 끊기 바빴다.
돈이 사라지자 인간관계마저 신기루처럼 흩어졌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마감일인 30일이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부부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 매일 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싸웠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막말만 안 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뭐 이게. 왜 내 탓이야. 애초에 당신이 남자 구실만 제대로 했어도 내가 당신 어머니 돈 보고 결혼했겠어.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독화살처럼 오갔고 한때 사랑을 속삭였던 공간은 이제 전쟁터가 되었다. 한편 아들 내외가 절망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경숙은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윤상철 회장과 함께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이자 일터를 찾아 나섰다. 윤 회장은 강남의 번듯한 상가를 여러 곳 보여주었지만 경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원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었다. 회장님 혹시 좀 낡고 오래됐더라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은 없을까요? 그녀의 말에 윤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를 돌려 종로의 익선동 골목길로 향했다.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을 따라 들어가자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한옥 한 채가 나타났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대문 너머로 잡초가 무성한 작은 마당과 텅 빈 툇마루가 보였다. 원래 찻집이었는데 주인이 이민 가면서 몇 년째 비어있는 곳입니다. 너무 허름해서 다들 꺼리더군요. 하지만 경숙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마당 석가래가 고스란히 드러난 천장 흙냄새가 배어있는 서늘한 공기. 경숙은 그 공간과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이곳이라면 잊고 살았던 자신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곳으로 하고 싶어요. 경숙의 단호한 결정에 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경숙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낡은 한옥을 수리하며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도자기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로 접어야만 했던 꿈이었다. 계집애가 무슨 흙이나 만지고 있냐는 꾸지람에 가마에 넣었던 찻잔을 스스로 깨뜨려야 했던 아픈 기억. 경숙은 수리 중인 공방 한편에 작은 물레를 들여놓았다. 수십 년 만에 만져보는 차가운 흙의 감촉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겼다. 손은 예전처럼 말을 듣지 않았고 몇 번이나 빚어올린 흙덩이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어느 날 오후 경숙은 자신이 만든 비뚤어진 찻잔과 접시들을 마당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망치를 들어 그것들을 하나씩 남김없이 깨뜨리기 시작했다. 쨍그랑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사방으로 튀는 파편들은 마치 그녀의 아팠던 과거와 상처받은 마음 같았다. 낡고 병든 과거를 부수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빚어낼 수 없었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고하는 그녀만의 의식이었다. 먼지 가득한 마당에 서서 땀으로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경숙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 내외에게 통보했던 30일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시작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진정한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아침이었다. 법원의 통지서는 한 장의 종이었지만 그 무게는 청은 망은이었다. 민혁과 지영에게 주어진 30일의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주 그들이 사는 오피스텔 우편함에 차가운 푸른색 봉투가 꽂혔다. 그것은 법원에서 보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관련 서류였다. 경숙의 변호사는 약속대로 다음 단계를 진행한 것이다. 소송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민혁 부부에게 매수 능력이 없다는 것이 명백했기에 법원은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이 6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었다. 경매라고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민혁은 판결문을 든 채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다. 평생을 부모님 그늘 아래서 살아온 그에게 집을 비우고 거리로 나가야 한다는 현실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흘렀다.
한때는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기라도 했지만 이제는 그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마치 낯선 타인처럼 한 공간에 머물며 각자의 절망을 곱씹을 뿐이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퇴거일이 다가왔다. 그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결혼할 때 혼수로 해왔던 비싼 가구들, 아직 할부도 차에 끝나지 않은 최신형 가전제품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처치곤란한 짐 덩어리에 불과했다. 이삿짐 센터를 부를 돈도 없어 그들은 중고 거래 앱에 헐값으로 물건들을 내놓았다. 이삿날 텅 비어가는 집 안은 그들의 초라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들이 새로 이사갈 곳은 예전에 지형이 경멸에 맞지 않았던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낡은 빌라의 반지하 월세방이었다. 짐을 실은 작은 용달차가 오피스텔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창문 너머로 이웃들의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다. 수치심과 굴욕감에 지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반지하 방에 짐을 풀며 그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이곳이 자신의 새로운 현실이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바로 그 무렵 익선동의 낡은 한옥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었다. 경숙의 공방 다솜의 조촐한 개업식이 열렸다. 다솜은 사랑을 뜻하는 순우리 말이었다. 경숙은 이곳에서 흙을 빚으며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보듬는 사랑을 실천하고 싶었다. 개업식에는 윤상철 회장과 그가 소개해준 몇몇 지인들, 그리고 공사를 도왔던 인부들만이 참석했다. 화려한 행사는 아니었지만 그곳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마당에는 작은 테이블이 놓였고 경숙이 직접 빚어 구운 투박한 찻잔에 향긋한 차가 담겨 나왔다. 재수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곳이 그렇게 멋진 공간으로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윤 회장은 진심 어린 감탄을 보냈다. 경숙은 수줍게 웃으며 답했다.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요. 햇살이 쏟아지는 공방 안 경숙이 만든 작품들이 선반 위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아직은 서툴고 비뚤어진 모양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영혼과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밝은 빛과 어두운 그림자. 한쪽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끝없는 절망 속에서 차가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두 갈래 길의 끝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혁은 회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으며 희망퇴직을 권고한다는 내용이었다. 거부할 경우 지방의 한직으로 발령날 것이라는 암시도 덧붙여졌다. 그것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집과 직장, 그를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마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잔인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의 해고는 민혁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았다. 그는 매일같이 반지하방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만 돌렸다. 구직 사이트를 열어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아내 지영은 생계를 위해 동네 마트 계산원으로 취직했지만 그녀가 벌어오는 푼돈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찼다. 돈이 없자 부부 사이의 존중도 사라졌다. 지영은 일터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민혁에게 퍼부었고 민혁은 그런 아내를 무기력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당신은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시체처럼 누워만 있을 거야? 내가 이 꼴 보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그럼 어떡하라고? 나이라고, 경력이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누가 나 같은 놈을 써준대. 절망에 빠진 민혁에게 손을 내민 것은 대학 시절 그다지 친하지 않았던 한 선배였다. 그는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민혁을 유혹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이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딱 한 번만으로 집 나간 아내도 돌아오게 만들 수 있다는 선배의 달콤한 말에 민혁은 결국 넘어갔다. 그는 지영 몰래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상금과 겁도 없이 손을 댄 사채 몇백만 원을 미천 삼아 도박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세상에 쉬운 돈은 없었다. 몇 번의 작은 성공에 취해 판돈을 키웠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순식간에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끔찍한 사채 빚뿐이었다.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은 집요하고 폭력적이었다. 처음에는 전화로 시작됐던 협박이 나중에는 집으로 직접 찾아오는 것으로 바뀌었다. 험상궂은 남자 2명이 낡은 빌라의 철문을 걷어찰듯 두드리던 날 지영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민규 씨 돈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우리가 우습게 보여 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욕설과 위협에 지영은 얼어붙었다. 방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는 공포와 함께 지독한 혐오감을 느꼈다. 그날 밤 사채업자들이 돌아간 후 지영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던지고 동이 트자마자 익선동의 다솜 공방으로 향했다. 경숙은 이른 아침부터 물레 앞에 앉아 있었다. 흙덩이가 그녀의 손 안에서 부드럽게 솟아오르며 아름다운 항아리의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고요한 집중의 시간,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공방 안으로 들어섰다. 며칠은 굶은 듯 헬쑥한 얼굴, 퀭한 눈, 흐트러진 머리카락. 며느리 지영이었다. 경숙은 물레를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영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벼랑 끝에 선자의 처절한 절망만이 가득했다. 지영은 경숙의 앞에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털썩. 차가운 흙바닥에 그녀의 무릎이 닿는 소리가 공방의 정적을 갈랐다. 어머님. 지영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말이 아닌 짐승의 울음소리에 가까운 흐느낌이었다. 그녀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울부짖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남편이 사채를 썼다는 것,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것, 이러다가는 정말 길바닥에서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두서없이 쏟아냈다. 경숙은 말없이 무릎 꿇은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연민과 분노가 거친 파도처럼 휘몰아쳤다. 하지만 경숙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동정심에 손을 내밀면 이 아이들은 평생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값싼 용서가 아니라 뼈를 깎는 교훈이었다. 경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직 형태가 완성되지 않은 항아리가 놓인 물레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것은 지영에게 등을 보이는 행위였다. 그 빚은 너희가 만든 빚이다. 경숙의 목소리는 마른 흙처럼 건조했다.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너희는 그 기회를 걷어찼다. 이제 와서 내게 살려달라 매달리지 마라. 그것은 너희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너희의 몫이다. 어머님, 제발? 경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다. 윙 하는 기계음 소리가 지영의 애원을 무정하게 삼켜버렸다. 경숙은 오직 자신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흙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한참을 울며 매달리던 지영은 경숙의 단호함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돌아본 시어머니의 등은 너무나 멀고 차가웠다. 결국 지영은 아무런 희망도 얻지 못한 채 왔던 길을 되돌아 나갔다. 대문이 닫히고 공방 안에 다시 혼자 남게 된 순간 경숙은 돌리던 물레를 멈췄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며느리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경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법이었다. 며느리를 냉정하게 돌려보낸 날 밤 경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지영의 헬쑥한 얼굴과 절망에 찬 눈빛이 떠올랐다. 사채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망령처럼 맴돌았다. 아들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그런 끔찍한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현실이 심장을 짓눌렀다. 내가 너무 모질었던 걸까? 그래도 한 번은 손을 잡아줬어야 했나. 밤새 뒤척이던 경숙은 다음날 새벽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공방으로 향했다.
잡념을 잊기 위해 일에 몰두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대형 화병을 빚기 시작했다. 자신의 키만한 흙덩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이 필요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팔과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점심도 거른 채 작업에만 몰두하던 오후였다. 흙을 쌓아 올리던 손에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눈앞이 흐릿해졌다. 어지러워. 경숙은 물레를 멈추고 이마를 짚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작업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고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경숙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새하얀 병원 천장이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팔에 꽂힌 링거 주사바늘이 이곳이 어디인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재수 씨 정신이 드십니까?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걱정이 가득한 얼굴의 윤상철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회장님이 어떻게? 공방에 잠깐 들렀는데 재수 씨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놀라서 바로 119를 불러왔지요.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와 검사 결과를 설명했다. 심각한 고혈압과 과로로 인한 쇼크였다. 의사는 최근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냐고 물으며 이 상태로 계속 무리하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 회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요즘 안색이 계속 안 좋으셔서 걱정했습니다. 경숙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짊어질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윤 회장에게 지영이 찾아왔던 일 아들이 사채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신 겁니까? 재수 씨,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 파괴입니다. 그의 따뜻한 꾸짖음에 경숙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회장님, 제가 틀린 걸까요? 제가 너무 독한 걸까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제 새끼인데? 어미가 돼서 어떻게 모른 척해야 할지 이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윤 회장은 흐느끼는 경숙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녀가 마음껏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경숙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던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 경숙을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부드러웠다. 재수 씨, 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제는 재수 씨의 행복을 좀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는 다시 경숙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저도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으니 사실상 혼자입니다.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황혼이라는 거 생각보다 외롭고 기댈 곳이 필요한 시간이더군요. 제가 재수 씨의 곁에서 그 기댈 곳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투박했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다. 경숙은 놀라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드님 문제는 이제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교육을 하시려거든 제대로 해야 합니다. 벼랑 끝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다시 기어 올라올 마지막 동아줄을 던져주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가 해야 할 마지막 가르침일 겁니다. 윤 회장의 말에 경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녀의 마음에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쓰러지고 나서야 한계에 부딪히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다. 복수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회장님, 저 변호사에게 연락을 좀 해주십시오. 경숙의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마지막 자리를 마련해야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커다란 마호가니 테이블 한편에는 경숙과 윤상철 회장 그리고 변호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경숙은 며칠간의 병원 생활로 아직 안색이 창백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단정한 옷차림에서 흔들림 없는 의지가 엿보였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민혁과 지영이 들어섰다. 두 사람은 며칠 사이 폭삭 늙어 보였다. 민혁의 얼굴은 수염으로 거뭇했고 지영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 들어오는 죄인처럼 경숙의 맞은편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두 사람에게 마지막 제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사무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민혁 씨의 사채비 총액 5천만 원. 이 금액을 오경숙 여사님께서 대신 변제해 주실 겁니다. 그 말에 민혁과 지영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그들의 눈에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빛은 경숙의 다음 말에 곧바로 꺼져버렸다. 대신 조건이 있다. 경숙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첫째, 너희 두 사람은 앞으로 3년간 이혼할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짐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함께 이 시련을 견뎌내야 한다. 지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빚만 해결되면 당장 이혼하려던 그녀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경숙은 두 번째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둘째 3년 동안의 경제적 자립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달 수입과 지출 내역을 여기 윤상철 회장님께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돈 1원이라나의 미오가야의 1원이라도 허투루 쓰는 날의 모든 지원은 그걸로 끝이다. 윤호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응시했다. 그들의 숨통을 쥐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사채업자가 아니라 바로 앞에 앉은 두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경숙은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그들 앞에 놓았다. 셋째, 이 각서에 서명해라. 앞으로 나 오경숙의 재산에 대해 상속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영구히 포기하겠다는 법적 문서다. 상속 포기 각서.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민혁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다. 어머니가 자신을 아들로 여기지 않겠다는 호적에서 파내겠다는 마지막 통첩이었다. 어머니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오피스텔을 받고도 불평했던 아내의 얼굴 장례식장에서 보험금을 계산하던 자신의 모습, 김치를 뒤집어 쓴 채 울부짖던 아내를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비겁함까지. 그 순간 민혁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억지로 부여잡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과 변명의 껍데기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어머니?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경숙을 불렀다. 그리고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경숙이 앉아있는 테이블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쿵! 그는 경숙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동정을 구하는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마주한 한 남자의 처절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저는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혁은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다. 그의 울음소리는 딱딱하고 차가운 회의실의 공기를 가득 메웠다. 옆에 앉아있던 지영도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경숙은 무릎 꿇는 아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가도 붉게 젖어 들고 있었다. 오랜 세월 그녀가 아들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값비싼 용돈도 호화로운 선물도 아닌 진심이 담긴 죄송합니다라는 한마디.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경숙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무릎 꿇은 아들 앞 각서 옆에 펜을 내려놓았다. 서명하거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냉정함이 서려 있지 않았다.
대신 깊은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어머니의 질긴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아들을 버리는 마지막 절차가 아니라 아들을 진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마지막 기회였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서울의 어느 낡은 골목, 시장 귀퉁이에는 작은 변화가 일었다. 허름했던 분식집 자리에 어머니의 밥상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렸고 매일 점심시간이면 고소한 밥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온기로 북적였다. 가게 주방 아나얀 위생복을 입은 강민혁의 임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뜨거운 뚝배기에 담긴 제육볶음을 볶아내고 있었다. 3년 전 무기력하게 소파에 누워있던 남자는 이제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과 함께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일궈나가는 자의 건강한 생기가 넘쳤다. 사장님 3번 테이블 김치찌개 하나 추가요. 홀에서는 아내 지영이 밝은 목소리로 주문을 외쳤다. 화려했던 명품 옷 대신 수수한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손님들의 빈 반찬 그릇을 채워주고 아이 손님의 입가를 닦아주는 그녀의 모습에서 과거의 날카롭고 이기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3년 동안 끔찍한 시간을 견뎌냈다. 경숙이 빚을 갚아준 후 민혁은 건설 현장 막노동부터 식당 주방 보조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다. 지영 역시 마트 계산원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매달 월급날이면 두 사람은 윤상철 회장의 사무실을 찾아가 1원 단위까지 적힌 수입 지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윤 회장은 엄격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조력자였다.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깨닫게 되자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다. 서로를 탓하는 대신 서로의 땀 젖은 어깨를 다독여 주었고 절망하는 대신 내일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3년간 차곡차곡 모은 돈과 그들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윤 회장의 작은 도움으로 이 가게를 열 수 있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민혁과 지영은 어딘가로 향했다. 그들의 손에는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담긴 보자기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익선동의 다솜 공방이었다. 3년 전에 낡았던 한옥은 이제 다솜 도예 문화원이라는 간판을 단 지역 여성들을 위한 어엿한 문화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물레 앞에는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중년 여성들이 저마다의 작품을 빚어내고 있었다. 어머니 2층 작업실에서 민혁이 부르자 창가에 앉아 작은 찻잔을 다듬던 경숙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하고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3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슬픔의 흔적을 지우고 깊이 있는 예술가의 기쁨을 더해주었다. 왔구나. 가게는 일찍 닫았니? 네. 어머니 맛 보여드리려고 저희 가게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만 싸왔어요. 지영이 보자기를 풀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제육볶음과 정갈하게 담긴 김치찌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경숙은 말없이 아들이 내민 숟가락을 받아 찌개 맛을 보았다. 민혁과 지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평가를 기다렸다. 경숙은 천천히 찌개를 음미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맛있네. 내 아들이 이런 손맛이 있는 줄은 몰랐구나. 그 한마디에 민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칭찬보다 값진 어머니의 용서이자 인정이었다. 그때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우리 아들 며느리 왔구먼. 가게는 잘 되고 윤상철 회장이었다. 그는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경숙의 옆자리에 앉아 민혁과 지영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손가락에는 경숙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소박한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두 사람은 1년 전 조촐한 언약식을 올리고 서로의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터였다. 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민혁은 진심으로 안도했다. 저녁 어스름이 공방의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가게로 돌아가야 하는 듯 아들 내외를 배웅하고 경숙과 윤 회장은 2층
작업실 창가에 나란히 섰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윤 회장이 조용히 경숙의 손을 잡았다. 행복하십니까? 경숙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3년 전 그녀가 선택했던 잔인한 복수는 결국 모두를 살렸다. 그것은 파괴가 아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의 교육이었다. 그 교육을 통해 아들과 며느리는 진정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났고 경숙 자신 또한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오경숙이라는 한 사람의 온전한 인생을 되찾았다. 1층 공방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다. 저마다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여성들의 희망이 흙과 함께 빚어지고 있었다. 경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진정한 자립이란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스스로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창밖의 하늘은 짙은 남색으로 물들고 있었지만 경숙의 마음은 충만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평온이었다.